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달나라의 장난,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이제 그 김수영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시 한 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달나라의 장난, 달나라의 장난이 뭔지.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이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구절인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요, 드디어 책에서 제 2부 1950년 625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져서 53년 7월 27일까지 3년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3년 1개월 정도. 그 기간에 있었던 비극적 상황에서 그 김수영은 어떻게 지냈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수영은요, 이런 큰 폐허 지경에서 맨 처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마를 쫓아가요. 이마를 좋아했었거든요. 아이고, 대포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이마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부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할 시는요, 이 시는 너무 길어서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국에 돌아온 상병 포로들에게, 상병 동지들에게. 이 상병은요, 일병, 이병이 아니라 부상병이란 뜻입니다. 자해를 통해서 부상병으로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이 달나라의 장난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죠. 이거 누구예요? 이마예요. 조선의 발렌티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죠. 여러분, 이마는요, 시인이지만 본래 영화배우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학로에 가면은 낙산 가든이라고 있잖아요. 그 냉면집. 그 골목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마집이 있었는데, 보성 중고등학교를 다녔죠. 지금 조계사 자리입니다. 조계사, 그 강당 새로 지은데. 거기 이렇게 늘 걸어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보면서 경성 키노 영화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 배우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뭐 분장술, 조명술 막 실제로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인 하면서 연극 연출도 많이 했어요. 고려대학교 연극부 연출한 것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쓴 이마의 연극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리스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마가 어떻게 연극을 했는지, 또 영화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이마를 나눈 이야기가 소설 의용군이라고 소설을 썼어요. 그 김수영이. 여기에 이마 이야기가 나와요. 순호가 동경에서 학병을 피하여 학교에 휴학계만 내놓고 서울의 집으로 돌아와 연극 운동을 해보겠다고 극단을 따라다닐 때, 이 순호는 김수영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순호로 얘기해서 윤이라는 연출가를 알았다. 그 윤이라는 연출가를 통하여 부민관 무대 위에서 순호는 임동원, 이마예요. 그죠? 이마를 안 것인데, 그 임동원, 이마가 좌익시인이라는 것을 안 것은 8.15 때였다. 만주에서 소인 극단을 조직하여 가지고요, 이러저러 지방을 순회하여 다니던 순호, 김수영이죠. 김수영은 해방이 되자 서울로 돌아왔다. 카프카의 모든 소설에 카프카가 등장합니다. 근데 김수영의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이제 김수영이 등장하는데, 이제 전쟁이 나고 김수영은 이마의 강연에, 이마의 모임에 많이 참여를 해요. 이마가 이제 중요한 작가로 활동하라고. 그러니까 김수영은 여러 가지를 이마하고 비슷한 마음을 겪었겠죠. 연극을 하는 이마도 좋았고, 또 문학을 하는 이마도 좋고. 그래서 김수영의, 원래 만주에서 연극을 했잖아요, 김수영도. 또 일본에 유학 가서 연극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김수영 문학에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사회과학을 김수영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마가 얘기했던 그 좌익운동 계열의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그 마리서사 얘기도 우리 지난주 했지만, 마리서사라든지 이쪽 정보를 들으면서 진보적인 작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쪽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의용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군이죠. 그래서 이제 개성을 거쳐가지고 저 평양을 거쳐서 더 북부까지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서 현실로 잘못된 사회주의를 겪는 거예요. 그야말로 캄보디아의 그런 소년병들처럼 그 어린 학생들이 막 머리 박으로 때린다든지 뭘 외우라고 시킨다든지 김수영이 이제 고초를 겪는 겁니다.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탈출할 생각을 하죠. 그야말로 김수영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요. 그 110페이지 보시면 김수영이 개성에서 신덕, 그 다음에 완주, 평양, 순천, 그 다음에 개천까지, 평양 위에 개천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지도가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책에다 지도를 넣겠습니다. 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거는 연극의 한 장면인데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진짜 정말 대단히 잘 만든 연극인데, 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지금 서대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순진하게 얘기해요. 완전히 막 나오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은 거죠. 그야말로 다시 잡혀가지고 너 탈출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머리에 총알도 겨누는 걸 경험해보고 총도 겨누는 걸 경험해보고 겨우 탈출해서 왔는데 순진하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저 북한군에서 탈출했어요. 그걸 좋게 듣지 않고 이놈 이상한 놈이네. 그래가지고 김수영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용산 후암동 쪽에 있는 그 미팔군 지역이죠. 거기에 용산에 있는 일본군 그 조사청에 끌려가서 얻어맞는 겁니다. 너 간첩이지. 엄청나게 얻어맞는데 그렇게 단시간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이게 다 벗어져가지고 벌레가 구더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가서 치료해 줬대요. 그 어머니의 말을 김연경 여사가 듣고 그 김연경 여사가 저에게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김수영은요, 그때 얻어맞아가지고 평생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평생의 그 빨갱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런 일이 남을 때마다 이게 이제 김수영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 누구시죠? 이분이? 네, 갑자기 조남이 제가 자주 만나는 분인데 같은 영화 단체 우리 회장님으로 계시죠,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김수영을 계속 타임머신처럼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김수영이 부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김수영이 어떻게 보았을까, 그런 아주 대단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하기 전에 우리 김연경 사모님이세요. 우리 김전 이사님은 보셨죠? 공릉동에서 모시고 좌담회를 한번 했었죠. 이분이 우리 김수영 전집을 만든 이영준 교수님입니다. 제 선배님이신데 민음사 초대 주관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김수영의 문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김수영의 작품에 나타난 종교적 상상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극을 할 때 앞뒤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김연경 여사 사모님이시죠. 김연경 여사 댁입니다. 김연경 여사가 이제 이렇게 보면 27년 6살 차이시잖아요. 김연경 여사가 16살 때 진명여고 2학년생이었을 때 1942년에 김수영을 처음 만난 거예요. 16살짜리가 22살 남자를 만났어요. 키가 180 정도 되고. 근데 김연경 여사는 눈이 너무너무 커서 눈에 빠질 것 같았대요. 근데 그냥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계속 아저씨 부르다가 그 아저씨가 남편이 된 거죠. 보시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거든요. 그래서 2년 1개월이면 몇 개월이죠? 25개월이죠. 25개월을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요. 그 중에 2년을 완전히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나옵니다. 지금 거제도가 아닙니다. 거제리예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서
지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면 옛날 테마파크처럼 다 옛날 모습이 복원돼 있어서 체험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제리는 지금 자취도 없어요. 그 부산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부산시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거의 있었고 52년에 석방돼서 영어교사, 잡지사, 기자 뭐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그야말로 거지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이 겪은 포로 생활, 여기에 김수영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포로 생활하면서 김수영이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명동백작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드라마 장면은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소리는 안 나오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박인환이 김수영을 찾아가요. 감옥에 있는 김수영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박인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김수영이 박인환을 보고 울고 하는 장면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데 여러분 꼭 유튜브에 있으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합니다. 조금만 앞으로. 예, 여기입니다. 이렇게 훈련소에서 이제 포로 수용소죠. DDT도 뿌리고 이런 상황에 이제 김수영이 이렇게 이분이 이제 김수영 역인데요. 이게 좀 이걸 보면 소리를 들으면 좀 리얼하고 체험이 되는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소리는 못 듣고 이렇게 풍경으로만 사진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여기 안에서 김수영 시인이 어떤 한 간호사하고 또 좋아하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노봉석이라고 그러나 이 간호사가 잠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인환이 나타나죠. 그래서 박인환이 김수영에게 밖에 얘기도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야 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권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김수영은요, 이전에 이미 통역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통역을 하고 이 안에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죽은 걸 봤죠. 그 북한 쪽을 지지하는 그 좌파 포로들하고 또 자유를 택하는 자유파 포로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죽여가지고 도끼로 사람을 다 채 썰어가지고 화장실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반공포로라고 그러죠. 반공포로들이 좌파 포로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을 이제 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김수영이 울면서 나는 공산당이 아니라고,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 모습을 김수영이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이런 공포, 이런 좌절. 그러면서 김수영은 사람이 이념으로 사람을 몰모트로 만들고 도구로 만들 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체험하는 거죠. 더군다나 또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나와보니까 직장이 없고 드라마에 보면 김수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김연경 여사가 다른 남자랑 생활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나와서 석방돼서 김연경 여사가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김연경 여사가 김수영하고 같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김수영이 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김연경 여사가 그런 일까지 있었대요. 아이를 갖다 이제 먹여 키워야 되는데 사과 하나를 가지고 며칠을 견뎠대요. 먹을 게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지금 남아있는 그 사진이 김연경 여사가 그 일자리 구하려고 이화여대에 가서 여러분 그 사진이 있는데요. 이화여대 가서 페이지 140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취업하려고 바로 이때입니다. 취업하려고 이화여대 가서 김연경 여사가 학생인 재직증명서, 영문과 학생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받으려고 갔다가 학적부를 떼어가지고 취직하려고 여기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사진을 찍은 거죠. 학교 캠퍼스에서.
이게 아주 슬픈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시영이 돈벌이를 못하니까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그 김시영이 어려움을 겪었냐면,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개의 시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왜이냐면요, 김시영 산문집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맨 앞에 나오는 첫 구절이에요. 그 두꺼운. 김시영이 세 개를 다 요약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 개의 시작. 세계의 어느 사람보다도 비참한 사람이 되리라는 나의 욕망과 철학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만족시켜준 것이 이 포로 생활이었다고 생각한다. 포로 생활도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가장 아픈 기억들, 그것이 나의 문학과 나의 삶의 걸음이 되리라. 이런 그 역경의 철학이 김시영 철학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경의 철학. 김시영은 이런 포로의 그 절망이 막 겹겹이 있죠. 포로 생활의 절망도 있고, 나와서 아내랑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선배랑. 이제 사랑의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김시영의 사랑과 좌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김연경 여사와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처절한 절망, 개인적인 절망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해 있죠. 그 상황에서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를 쓰는 겁니다. 이제 달나라의 장난을 읽을 건데요. 이것도 한번 읽을까요? 잠깐만요. 근데 거제도에 가서 이분이 또 성경에 기대기도 해요. 거제도에 가서는 나는 심심하면 돌벽에 기대어 서서 성서를 읽었다. 포로 생활에 있어서 거제리 14야잠병원은 나의 고향 같은 것이었다. 거제도에 와서 보니 도무지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너무 서러워서 뼈를 어이는 서름이란 이러한 것일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느낌이 심해질수록 나는 전심을 다하여 성서를 읽었다. 성서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동시에 임간호원의 말씀이었고 브라우닝 대위의 말이었고 거제리를 탈출하여 나올 때 구제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고 온 젊은 동지의 말들이었다. 시인이 겪은 포로 생활, 해군 잡지에 실린 53년 6월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바로 전에 어떻게 보면 나는 간첩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서 같이 쓴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분이 뭐 신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시에 뭐 골고다니, 예수니, 뭐 신앙이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신자로서 기독교를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에는 그 유교 철학들, 공자니, 맹자니 이런 철학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또 성경적 상상력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영준 교수가 쓴 것이 김수영의 종교적 상상력이라는 하버드 대학 박사 논문이에요. 네, 이 시가 조국으로 돌아오신 부상병 포로들에게라는 김수영 시인이 쓴 그것은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가정과 애인과 그리고 또 하나의 부실한 철을 버리고, 그죠? 포로 수용소로 오라고 집을 버리고 나온 것이 아니랴. 이렇게 포로 수용소를 거쳐서 반공포로가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도 곰곰이 따져보고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의 시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어떤 시의 형태나 묘종의 노래처럼 시는 이래야 된다 그런 것이 없어지고 틀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생활하면서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를 쓰는 겁니다. 달나라의 장난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더탐사 스튜디오에 오시면 늘 뵐 수 있는 우리 여기 이제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나라의 장난 읽어주시겠습니다. 달나라의 장난.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살아나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웠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팽이를 돌려 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듯이 사는 나의 일이여,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메인이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 끗 잡고 방바닥에 내어 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우려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산코 방심조차 해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서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히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는 여러분 더 탐사 스튜디오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신 분입니다. 얼굴이 제일 작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신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간단해요. 네, 여기 이제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올 텐데 팽이 도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생각하세요. 그냥 김수영이 감옥에서 나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술도 먹고 이러다가 이렇게 팽이 도는 걸 보는 거예요. 동네에서 애가 막 팽이 돌리고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죠.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기계적인 원리예요. 팽이라는 것이 때리면 때릴수록 다시 서죠. 그죠? 김수영은요, 굉장히 과학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헬리콥터라는 시도 쓰고, 수난로라고 라지에이터. 이런 기계에 대해서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기계에 대한 상상력일 거예요. 물리적 상상력. 팽이를 때리면 서잖아요. 팽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자기 자신 실존에 비유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포로 수용소에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고 불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차피 전쟁 중에 그건 지금의 불륜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몽실 언니도 보면은 살기 위해서 남자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몽실 언니 그 나오잖아요. 곤종생의 몽실 언니.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아이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른 남자한테 아랫마을 남자한테 빌붙어가지고 거의 뭐 밥을 좀 얻어먹고 거기서 또 아기를 낳고 또 이렇게 몽실 언니 동생이 생기는 이야기잖아요. 몽실 언니가 배다른 동생이 생기고 그게 유교의 비극이에요. 여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김연경 여사가 그 김수영하고 이렇게 멀어져서 다른 남자랑 산 거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함부로 얘기하기 참 힘들겠죠. 다시 앞으로 가면은 네. 여기 보면 팽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 번 팽이를 돌린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팽이가 돌면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팽이가 돌려면 어떻게 쓰러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패야 돼요. 때려야 돼. 이렇게 때리면 다시 팽이가 서요. 이게 물리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세우기 위한 힘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 힘으로 인해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어떤 의지를 발견하는 시예요. 이게 발표한 때가 시집으로도 나오는데 창작한 때가 1953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자마자 동네에서 본 거죠. 보면은 똑같아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 물끄러미 보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이걸 나중에 편집해서 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한 1년 지나면 제가 편집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다시 완전히 더탐사 스튜디오 강의가 끝나면. 그때 김수영의 일기를 보시면요, 뒤에 놀이터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김수영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김수영이니까 놀이터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놀이터 가서 아이들이 놀고 이런 거. 그런 걸 또 일기에다 썼어요. 일기에다 썼는데, 그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는 거 구경하는 거죠. 살림을 사는 아이들은 아름다웠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한번 팽이를 돌려줬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손님으로 어느 집에 갔나 봐요. 가가지고 그 팽이를 도는 걸 보면서 나도 팽이를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정말 뭐 일자리도 없고 여기저기서 몰려다니면서 사는 거죠.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얼마나 신기해요. 나이가 고작 이제 뭐 30세가 됐는데 30세가 넘었는데 너무 많은 체험을 했죠.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그 파고다 보면 그 자리가 집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여서 그 앞에 소작인들이 가을마다 쌀을 들고 오면 동대문동자까지 뱀처럼 그 마차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쌀을 갖다가 주인한테 넘기려고. 거기에 있다가 집이 망해서 또 병에 걸려가지고 이 친구가 학교를 제때 못 들어가고 설린에 또 야간에 들어가고 또 일본에 유학도 아니고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3번을 갔다가 집을 넘기면서 살다가 또 만주에 가서 거지처럼 살다가 얼마나 또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게 그냥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 소설보다도 신기롭죠. 이 사람의 삶은. 모두 다 되는지고 점잖이 앉은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소김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 팽이 도는 것이 나의 인생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쓰러질 듯 하면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다시 삶을 차리고 살아야지, 견뎌야지. 그러면서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이거죠. 서서 있는 것이다. 까맣게 변하여. 매를 맞고 힘들수록 나는 누가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와 같이 보인다. 이제부터 나오죠. 이게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란 게 무엇인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뭐 집을 조그맣게 장만을 했지만 정말 30살 뭐 40대까지 뭐 50대까지였나? 하여튼 집을 새로 사기까지. 내 집도 없고요. 그죠? 잘 사는 분들 보면은 이 사는 게 뭔가 정말 별세계 같고 그 속에서 팽이가 돌고 팽이가 돕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메인이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 끗 잡고 방바닥에 내어 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구나. 이거 운명 같다는 얘기죠. 달나라가 장난하듯이 마치 운명처럼 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카프카의 작품에도 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울린다는. 카프카의 소설 잘 보세요. 울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일기에 나는 울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울었다. 카프카가 마구 울었다는 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적질을 했던 어머니가 마침내는 아이를 죽이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우리도 그런 거 일어났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 뭐 죽이고 또 자해했는데 죽지 못해서 그 기사를 보고 카프카가 펑펑 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김수영은 지금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리는 거죠. 팽이도 저렇게 견디는데 내가 못 견뎌?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거겠죠. 제트기 벽화 밑에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그 당시엔 전쟁통이니까 막 여기저기 비행기도 그려 있고요. 그죠? 전쟁에 나가자. 막 병사들도 막 이렇게 팔 올려 있는 병사의 그림도 벽화가 막 그려 있고 그랬겠죠. 뭔지 명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벽화 밑에서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약간 요건 풍자적이죠. 나는 삐쩍 말랐어요, 지금. 병에도 걸리고 포로 수용소에 있고, 그렇지만 뚱뚱한 사람이 주인 앞에서 울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런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 이거죠. 이게 이제 시의 본령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김수영 씨는요, 뒷부분에 갈수록 클라이막스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더 탐사 스튜디오에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제가 오시는 분들이 같이 피자를 먹어요. 지금 끝날 때가 돼서 피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영원히 고쳐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좋은 최고의 시인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요. 윤동주가 그렇죠. 백석이 그렇죠. 나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가야 돼요. 이 밤에도 방심조차 하여서는 안 돼요. 방심조차. 심해도 방심조차. 팽이는 나를 비우는 듯이 돌고 있어요. 비행기 프로펠러 보라도 팽이가 기억이 멀고. 이거 뭔가? 우리는 비행기 프로펠러는 전쟁 중이니까 늘 봐요. 팽이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예? 저 노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기억이 없나 봐요. 이건 뭐 여러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강한 것보다도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슈바켄베르크, 약한 힘이 세상을 돌리는 거죠. 약한 힘이.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에 성인과 같이, 이게 중요하구나. 성인들은 다 팽이였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 얼마나 팽이처럼 살았어요. 12살까지 글자도 모르고, 여기저기 강의 들어다니면서 글자를 겨우 15살 때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다. 뜻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30살부터 공자의 제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예수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미군 부대 근처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또 독립투사들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는 모습을 예수가 보고 자랐겠죠. 팽이 같은 수천 년의 성인들이 다 팽이와 같이 내 앞에서 돌아요. 팽이들. 내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 공자의 생활에 나오는 작전하는 공자의 모습,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거요. 시작. 너도 나도. 시작.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요게 이 시의 핵심입니다.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누가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아가요, 팽이는. 조금만 누군가 채찍을 쳐주면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김지연 이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김지연 이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미 벌써 김수영은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제가 지금 김지연 이사님에게 부탁드린 것이, 김지연 이사님 삶이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그 공릉동에 청소년 센터와 도서관과 그 마디였나요? 식당이? 마을과 마디라는 식당도 주민들과 같이 경영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을 공동체가, 주민 공동체가 중요한데, 공릉동 꼭 꿈마을 공동체 한번 가보세요. 또 가게도 있죠? 예전에 제가 갔던 데는 앞치마 만들던 가게였는데, 공방이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된 그 무엇을 위해서 힘들어도 울면 안 돼요.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대단하시죠? 그죠? 넘기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읽으면요, 이게 뭐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넘기면 이 팽이 도는 모습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니체를 읽은 흔적이 있잖아요. 자, 니체는요. 자, 여기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면은 제가 언제 여기서 니체도 한번 강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니체 60번 해야 됩니다. 니체는 한 장씩 하면 60번 걸려요. 제가 지금 월요일 날마다 하는 강연에서 1장만 하는데 한 30번 2장 한 20장 될 것 같아요. 4장까지 있는데 나눠서 합니다. 월요일 날마다 제가 6월 7월 달에 월요일 날마다 니체를 강의합니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면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낙타. 낙타는 어떤 유형이죠? 무릎 꿇고 사는 유형들이에요. 무릎 꿇고. 자기 의지가 없어요. 서보디네이트. 종속돼가지고 종으로 사는 중세적 인간들이에요. 누가 영주가 말해줘야지 그대로 따르는 그런 중세적 인간들, 낙타의 인간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 키우려고 억지로 낙타가 돼서 무릎을 꿇고 살기도 하고. 이런 낙타 유형의 인간이 제일 많다는 거죠.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해보면. 두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형 인간.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평만 하는 인간들. 근데 진짜 인간은 아이의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같이 아이형 인간. 여기 보시면 제 책 126페이지에 제가 원어를 갖다 놨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니체가 얘기하는 인간 최고의 인간의 유형이 이거예요. 그냥 오늘 요것만 하셔도 참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시작.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그 다음에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위버맨시라는 거예요. 위버맨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이 아모르 파티, 김연자가 노래했던 그 아모르 파티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운슐트 이스트 다스 킨트. 이게 영어로 innocence is the child라고 나왔는데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요 운슐트의 슐트는요 짐이란 뜻이에요. 운슐트 짐을 갖고 있잖아요. 늘 자유롭고 또 원죄라는 의식도 있어요. 이게 유럽 사람이니까 기독교의 원죄에 눌려 있지 않고 자유로운 거예요. 운슐트 ist das Kind. 어린아이는 운슐트 짐이 없고 자유로워요. 근데 vergessen forgetfulness.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망각력 시작. 기억증. 기억하는 게 병이에요. 기억하면 안 돼요.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들은 기억증에 걸려서 헤겔을 베끼고 키에르케고르를 베끼고 칸트에 베끼고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인들은요 기억증에 안 걸리려고요 시를 안 외워요. 네. 우리 연탄 나를 때 나이덕 시인이 서시 외우려고 그러니까 멈칫했었죠. 기억나시죠 이번에? 네. 저도 시를 안 외우려고 애랬어요. 외웠다가는요 그게 몸에 남아있다가 표절처럼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전 그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어떤 잡지에 제가 시를 발표했는데 제 친구가 은규야 그 이마에 현해탄이야. 현해탄이라는 단어를 너가 임진강으로 바꿔서 시를 썼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 안 돼요. 그게 기억증이에요. 그래서 정말 창의적인 사람은 다 같이 해볼까요? 망각, 다 같이 망각. 망각력, 다 같이 망각력. 여기에 우리 여기 더 탐사의 스태프들이 망각력을 가지고 늘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우리 공릉동도 그렇고 망각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 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도 이 수업이 새로운 시작이고 또 다른 거 할 때도 늘 새로운 노이엔 비기넨 그죠? 네오 비기넨 그 다음에 아인슈펠 놀아야 돼. 늘 즐거워야 돼. 그냥 우리 류 팀장님 오늘 깜짝 놀랐어. 여기 그냥 20대 18살처럼 오셔가지고, 우리 팀장님 손을 들고 계십니다. 아니, 저 18살짜리가 왜 여기 오시나 그랬는데, 저렇게 젊게 늘, 놀듯이, 슈피엘, 놀듯이, 게임하듯이, 게임. 그 다음에 아우스지히, 요겁니다. 아우스지히, 아인 아우스지히 롤랜데스 라트. 이거죠. 셀프 롤링 휠. 이걸 김수영이 읽은 거죠. 요걸 시에다 놓은 거예요. 요 구절을. 너도 나도
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혼자 도는 힘을 위하여.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퍼스트 무브먼트. 늘 아침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운동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궁정. 언제나 좀 거룩하게 궁정하고, 하일리게스 야겐. 그죠? 하일리게스 야자겐. 긍정하는, 하일리게스 야자겐. 저희들이 이 김수영 연구회가 저도 속해 있는 14명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김수영 연구가들이세요. 뭐 이영준 교수도 있고, 인하대학교의 김명인 교수, 또 임동학이라든지 박수연 교수라고 제 친구, 아주 제가 신뢰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박수연 교수, 또는 노혜경 교수라든지, 이민호 교수, 또 남기택이라든지, 제가 이성혁, 또 너무 많은데, 노혜경, 뭐 이름 빼먹으면 실례인데 나중에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한 14명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민음새에서 냈는데, 시 해설서를, 그 해설서가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스파게티하고 맛있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끝나고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 두 줄만 한번 읽을까요? 생각하면 세 개요. 시작.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이 팽이가 돈다. 여러분, 오늘도 팽이가 돌듯이 즐겁게, 팽이 돌듯이 힘껏 즐겁게, 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